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킥 시간입니다. 목소리 큰 두 분 모셨어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 오시면 든든합니다. 일부러 더 크게 했습니다. 네. 매우 잘했어요. 네. 쩌렁쩌렁합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도 마찬가지고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죠.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 후보가 이름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본인의 이름을 급상승시켰어요. 인지도를. 네. V라든지 또 중국 동포라든지. 근데 과연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고요. 오신환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슈가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비 경선에 신청할 때부터 네. 서울 지역의 유일한 구청장으로서 행정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초반부 우리가 좋았는데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사실 많이 묻힌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나경원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 난 마당이라 네. 오신환 후보한테는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양강 구도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전망인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오창석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당내 경선이라는 게 당의 지지자들,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경선도 도입이 돼 있긴 하지만 100% 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 계층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감정선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 쪽이 좀 더 이제 강성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을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외연 확장 면에서 또 약간 또 차별점도 있고 또 로열티가 강한, 그러니까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에서는 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고 그렇죠. 이런 이게 장단점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는 두 개의 경선이 진행되는 셈인데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쇼트랙이나 수영 예선전처럼 A, B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네요. 네. 이 A조 쪽에서 안철수, 금태섭 쪽에서 중도층의 관심을 일정 정도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B조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우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상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성 보수층의 관심이 좀 쏠리게 되고 그런 어떤 효과는 나경원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상황이 좀 후보들끼리 이제 뭔가 굉장히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비 경선이 흔히 말해서 치열해집니다. 좀 험악해지죠. 예비 경선을 승리하면 본 선거는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거일수록 예비 경선이 치열해지는데 지금 부산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현주 후보, 박형준 후보, 박성훈 후보 부산 이제 부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까지 4명이 이제 본선을 통과를 했는데 박민식 후보와 박성훈 후보는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중앙에서 보면은. 이현주 후보와 박형준 후보인데 박형준 후보는 낮은 자세로 조용조용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슈 메이킹은 이제 이현주 의원인 것 같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했었고 또 서울까지 올라와서 어떤 중대 결심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큰 발언은 남기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괜히 말꼬리투리를 잡혔죠. 한 달에 수억 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 때문에 이제 또 논란이 발생하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양자 대결 또는 적합도 이런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선 후보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어떻게든 예비 경선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형준 후보에게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뉘앙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가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선물 세트를 마련했잖아요. 이제 네. 가덕도 플러스 해저터널 세트. 근데 일각에서는 가덕도와 해저터널 이 두 개는 상극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뭐 이제 오랜만에 만나보는 원뿔원 공약. 원뿔원 공약.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부산을 내려갈 때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물론 그랬죠. 그동안 이제 가덕 네.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이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고 밀렸으니까. 김 위원장 본인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부산 기왕 내려가는 김에 우리도 가덕도 신공항 뭐 찬성합니다. 네. 미투요 이렇게 해봐야 네네. 이게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섭섭지 않게 넣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네. 아마 이제 해저터널 공약을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공약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깊이 고려가 안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해저터널 이슈가 이현주 후보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예, 이거를 가져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현주 후보가 김 위원장이 부산 가기 직전에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당이 뭐 이게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의 경우에 이현주 후보가 당에서 뛰쳐나가서 네.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걸 달래기 위해서라도 네. 이현주 후보 측의 어떤 이 공약을 한 번 더 이제 띄워주면서 해저터널 이슈로 가덕신공항 이슈를 덮을 수 있는 효과까지 여러 가지를 좀 노렸던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의 결과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단은 뭐 한일 해저터널 공약만 따져봤을 때는 네네. 승부수가 아니라 최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애초에 가덕 신공항을 만들려고 했었던 이유가 가덕도는 안에 항만도 들어갈 수가 있고 KTX를 연결돼서 철도가 될 수가 있고 네네. 공항까지 들어가서 5세대 교통 인프라를 만드는 대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거꾸로 돌고 보면은 세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부산이 가덕도가.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부산역을 통과해서 한반도를 통과해서 대륙을 통과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네, 뭐 근데 물류, 여기서 여행 만약에 등등. 해저터널 뚫어서 일본 규슈부터 한다라고 네네. 하면은 한국 가덕 신공항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본 항만으로 들어가고 일본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필요한 물자만 해저터널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세계의 출발점을 일본에 넘겨주느냐 네. 한국으로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고 일본의 항만과 일본의 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가덕 신공항은 새로 만들면 새로 또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해저터널 뚫어버리면 일본 공항 평상시 쓰던 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우리에게도 뭐 어느 정도 뭐 이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일본에게 훨씬 더 효용이 큰 공약이 네.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공약은 부산시장의 공약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체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요. 네. 가덕 신공항도 실제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걸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결국에는 일본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산 경제를 강제로라도 살리고자 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뭐 만들어서 일본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친일 논란 이거는 그냥 이제 논란이고 네. 정책 자체만 들어가게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좀 특색이 있었어요. 이게 외교부 장관 후보 청문회라서 그런지 존 볼턴 보좌관 왜 안 부르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번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종의 이제 북풍몰이의 한 축을 네. 좀 만들어보고자 했었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존 볼턴 그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때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적대적인 그리고 네. 이제 한반도의 그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쪽에서는 그런 평가도 했었습니다. 평화 파괴자다. 뭐 네. 이런 평가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네. 아마도 작년에 냈었던 그 회고록 안에 문재인 정부한테 유리한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에 네.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회고록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는 형식으로 정권에 대한 어떤 공세를 네. 취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부 장관의 어떤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 이전 미국 행정부에 몸담았던 보좌관을 불러온다는 것도 그 사람한테 우리 정의용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내용을 물어보긴 하겠지만 네. 근데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네. 미국 내에서 일단 미국 내에서 이 저기 볼턴 전 보좌관 일단 또 왕따를 당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을 모셔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불렀으면 왔을 겁니다. 성격을 봐서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제 그 회고록을 낸 이후에 네. 돈을 좀 많이 주면 여기저기 잘 다닌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연설 강연비. 네. 알겠습니다. 정의용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 증인 채택 관련해서요. 현장의 소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 볼턴 보좌관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 사람이 뭐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존 볼턴은 아직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당 측에 증인 채택에 앞서서 그 좀 청문회에 좀 어울리는 증인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국정감사가 아니고 한 예로 들면 좀 정말 그 존 볼턴을 야당 측에서 증인 채택한 것을 뭐 우리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존 볼턴이 지금 회고를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전 관료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에 존 볼턴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미국 국익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왜 검토하지 않으시고 증인으로 추천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목소리였습니다. 정의용 후보자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 사람은 보좌관이 아니었다. 일단 팩트 체크를 해주셨고 어떤 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셨는데 차라리 트럼프를 부르라 이렇게 또 문자를 네. 그분도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끈하게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북한 원정 관련 얘기도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원정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시기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고 산업부에 해당 문건도 작성을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정의용 후보자가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현 가능성도 낮고 민감하고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원전과 관련 사업 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가 없고서야 공무원이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자 정의용 후보자는 네. 그런 지시 없었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언론에서 이미 북한의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그걸 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음과 똑같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퇴진하라. 국민의힘이 지금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퇴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은 상태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는 8일부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위한 1인 시위에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는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김기현 의원이 지금 대법원 정문에서 사퇴 촉구를 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네.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보다는 사퇴 촉구 쪽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자진 사퇴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아주 현실론인데요. 네.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라고 이제 헌법상에 나와 있는데 네. 만약에 자진 사퇴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새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정권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꾸는데 또 현재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걸 과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은 또 그것을 온당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자진 사퇴한 김명수 대법원장 대신에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국민의힘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진짜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해가지고 탄핵시키거나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이제 탄핵이 이 통과가 소추가 의결이 돼가지고 네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제 재판을 통해서도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한 어떤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 탄핵을 뭐 이렇게 승인을 할 경우에는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월 재보선을 앞두고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적폐청산의 어떤 완성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측면에서 이제 김을 빼기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카드를 내서 좀 이제 중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그 임 부장판사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 때문이죠. 이 대화의 녹취록이 있었다니 이 자체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어쨌든 내용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 측에서 처음에 해명했던 거와 좀 다르게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정권 눈치 보기로 봐야 될까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논란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맥락상 이제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워딩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국회의원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면서 방탄국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사실은 판사가 판사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파면권이 없어요. 그러면 최대 해봤자 뭐 경징계 수준이에요. 다른 네. 공무원에 비하면 네. 감봉, 정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한 판사를 흔히 말하는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과 자정 권한이 사법부 내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대법원장이 나서서 하지 마라,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방탄 사법부가 됩니다. 네, 네. 대법원장 스스로가 훨씬 더 리스크를 크게 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지난해 법원 행정처 차장 네. 조희영 차장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작 만약에 탄핵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막는다? 이건 사실은 또 아다르고 오다른 부분.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국회의 편을 들었다, 뭐 정부의 편을 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네. 아마 사법부의 자존심을 좀 세우려고 했었던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자꾸 이제 잊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녹취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난 어떤 사적인 자리의 대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임 판사가 어떤 공적 행위, 말하자면 판사의 그 사표를 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공적 행위를 네. 사적으로 대법원장한테 사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런 어떤 사적 부탁을 결국에는 잘 달랜 뒤에 네. 마지막에 가서 공적 결단을 한 셈이거든요.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물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도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면서 네. 입법부에서 지금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나도 사실 뭐 당신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적 대화 자리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약간 좀 어르고 달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그런 그 워딩들이 있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달랜 뒤에 공적으로 결론을 낸 어떤 대법원장의 행보까지 좀 포괄해서 본다면 네. 좀 다른 측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네네. 도의적으로 일단 행위 자체가 너무 치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발언의 말 실수나 약점을 캐내기 위해서 녹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도의적으로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뭐 자기가 있었던 곳에 자기가 녹취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민사적으로 음성권 침해 불법 행위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아, 민사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장이 네. 임성 부장판사한테 걸 리는 없겠죠. 네. 그러면 또 그렇겠죠. 웃겨지는 거죠. 네, 근데 완전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 네. 것은 아니다. 네. 이 부분도 법을 다루는 판사라면 알고 있었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 대법원장과 대화하는데 녹취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제가 이제 과문해서 그런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과 일단 그 별도로.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짚어봐야죠.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17기라고 하나요? 네. 동기들 140여 명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집단 성명을 발표했네요.
네, 네. 일단 동기 법조인 140여 명이 임부장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는데요. 네. 내용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내용이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서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졌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단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에서 네. 항명이라든지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가 네. 왜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는 반성문으로 나오진 않았었는지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들이 한 번씩 열리고 했었는데 네. 이 사법농단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내몰아야 된다 결국 결론이 안 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네. 대법원장한테는 이렇게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직에 있는 보신주의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이 사법계의 이제 빨간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판결문 하나하나 고쳐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후배 판사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를 먼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사적 행위와 공적 행위를 잘 구분 못해서 녹취를 했듯이 이 이제 동기 법조인 140여 분도 이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뭐 이런 거를 공적으로 해도 된다고 혹시 착각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기 법조인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소에도 목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유독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내셨는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뉴스로킥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